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보면서 저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내심 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사연 같이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네요. 누가 시간을 세워주지 않으면 벌써 저의 험난한 날들이 20년이 넘어갔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지나온 날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가끔 목욕탕에서 만나 뵙는 할머님들에게 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멀쩡한 처자가 왜 그러고 살았냐며 등짝을 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참 어찌 보면 한심하달까요? 한편으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말을 곧잘 듣게 되었던 이유는 제가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덜컥 재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전에 결혼 경험도 없었는데 애 딸린 아빠랑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상한 관계였다가 만나게 된 건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2년쯤 지나서 저랑 만나게 되었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만나다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거죠. 제 친구들은 당시에 많이들 말리는 분위기였지만 결국 제가 그 말들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었나 봐요. 야, 영선이 너는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이 언니들 말 좀 들으라니까. 내가 볼 때 그 남자 절대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기 딸 키워줄 새로운 엄마를 찾는 것 뿐이라고. 신데렐라에 나오는 계모도 봐봐. 잘 보면 신데렐라는 아빠가 그 계모 되게 사랑해서 신데렐라 방치하는 것 같지? 아니야. 남자들은 그냥 다 이기적이야. 가정이 깨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붙여놨다가 그 다음부턴 신경도 안 쓰고 밖으로 돈다고. 너한테 애 맡겨놓고 밖으로 돌걸? 처음에는 꽤나 심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어서 저도 얼마간 남편감 될 사람과 연락을 끊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확실히 저보다 연애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고 결혼 경험도 있어서일지 몰라도 이 사람 꽤나 밀고 당기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제 딴엔 되게 용기 내서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정민 씨, 나 아무래도 결혼은 좀 급한 것 같아서 생각을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뭔가 다 너무 급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유진이랑 친해질 준비도 다 안 된 것 같고 정민 씨를 좋아하긴 하지만 결혼이란 얘기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딴엔 브레이크를 걸었는데요. 제가 생각한 반응은 두 가지였답니다. 엄청나게 정색하면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울면서 사랑한다든지 말이에요. 왜냐면 연애하면서 봐왔던 그 남자의 절 향한 모습들이란 늘 열정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가끔 눈동자를 빛내면서 어쩌다가 4살배기 딸아이 이야기를 했을 뿐 저한테 완전 빠져있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히 제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하는 거 있죠. 당시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러고 찻집을 나온 뒤에 얼이 완전히 빠져서 무슨 정신으로 지하철역까지 걸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영선 씨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는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영선 씨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 마음이 정리되면 다시 연락 줘. 기다릴게. 이렇게 말을 하는 자체가 너무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잡지 않는 거지? 당연히 잡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반응은 그저 이러나 저러나 아쉽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의중을 떠보니 그 당시에 본인은 엄청 떨고 당황했지만 티를 내지 못했다고 해요. 아무튼 이런 시간을 지나 결국 바보같이 제가 못 기다리고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는 저도 가타부타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시간 더 끌지 말고 결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제 딴에도 나름의 요구사항은 있었고 고맙게도 이 사람은 그걸 다 충족시켜 주었답니다.
저기, 결혼식 정도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당신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처음 결혼하는 거라 기분이라도 내고 싶거든요. 예쁜 드레스 입고 우리끼리 반지 교환하는 정도라도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이런 말들을 하는 와중에 많은 것들을 감안하긴 했었기 때문에 거창하게 어른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게 저희 쪽에는 이때 혼주석에 나와줄 만한 어른들도 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시댁 어른들이야 당연히 아들이 재혼식이랍시고 웨딩홀을 빌려서 뭔가 하는 걸 좋아할 리가 없었고요. 저희끼리 작은 웨딩 촬영용 스튜디오를 빌려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상태로 사진을 찍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호적까지 올려서 부부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새로 가족이 된 시누이도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어서 아주 행복한 감상에 젖어 있었어요. 이제 나한테 새 올케가 생긴 셈이니까 나도 편하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정민이 말이야. 사실 전처랑 이혼하고 나서 엄청 힘들어했었어. 아, 근데 뭐랄까, 우리 정민이가 전처를 더 좋아하고 사랑했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냥 엄청 힘들고 불편하게 헤어졌었거든. 그래서 힘들었단 얘기지. 실제로 정민이를 좋아하고 집착했던 건 전처 쪽이었어. 신우이의 이런 말들을 듣고 나니까 남편이 너무 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쪽으로 기울어서 하는 얘기이고 이혼한 쪽이 전 배우자에 대해 하는 말은 객관적이지 않다지만 적어도 그 나이대 제 귀엔 그렇게 들렸어요. 정민이가 전처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 했었거든. 진짜 세상 그런 악마가 없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여자였어. 그거 떼어내느라고 온 가족이 엄청나게 피를 흘렸다니까. 솔직히 여기까지 듣고 보면 자세한 사정을 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살살 여쭤봤더니 신우이는 생각보다 쌓인 게 많았는지 쉽게 내용들을 토해내더라고요. 그래도 올케는 깨끗하게 이혼하고 다 정리된 상태로 들어와서 다행인 거야. 여차하면 우리 조카도 그쪽에 빼앗길 뻔했다니까. 전처가 정신적으로 정상인 애가 아니었거든. 듣다 보니 이거 평범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뒷얘기는 나중에 어머니가 하셔서 듣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하여간 툭 하면 우리 아들내미 의심하고 시어머니랑 아들이 잘 지내는 거 질투해서 이간질하고 그랬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그냥 무심결에 친구들에게 비슷한 말을 꺼냈는데요.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한심하게도 그 당시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야, 너 그 말 고지고대로 들으면 안 돼. 아무리 지금 결혼해서 깨를 벗고 신혼 갖고 해도 시댁은 영원한 시댁이야. 그 전처 말이야. 아마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혼한 집에서 하는 얘기는 반은 듣고 반은 걸러 들어야 돼. 왜냐면 지들 입장에서 말하는데 당연히 지들 잘못대로 얘기하겠어? 뭐라고 하던데? 왠지 모르게 저도 이때 홀린 듯 들었던 얘기들을 쭉 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글쎄, 남편이랑 시어머니나 시누이 사이를 이간질했었대. 집도 맨날 어질러 놨었다고 하고. 시댁 험담을 그렇게 심하게 해가지고 많이 싸웠다나 봐. 이쯤 얘기하는데 친구들의 관심사는 이미 이런 게 아니고 이혼 사유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이혼 사유가 뭔데? 누가 바람 피웠대? 아니면 폭력? 집을 나가기라도 했어? 중요한 이혼 사유가 뭐냐고. 하도 다그쳐 묻길래 저도 들었던 내용을 떠뜸떠뜸 짚어가면서 다시 말을 했는데요. 제 말에서 뭔가 힌트를 얻었는지 친구들은 저들끼리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뭐? 이혼 사유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성격 차이? 그것도 시댁과의 사이가 너무 나빠서? 야, 이거 진짜 기막힌다, 기막혀. 뭐 그딴 걸로 이혼을 해, 애도 있는 부부가. 너도 이쯤 되면 느끼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저는 사실 이전부터 친구들이 하도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탓에 엉뚱한 곳에 귀를 닫고 있었어요. 시댁 얘기야말로 반은 듣고 반은 흘렸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하고 이상하게 충고하는 친구들 얘기를 걸러 들었던 거죠. 남들 볼 땐 좋은 선택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싫은 소리를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제 목을 조른 셈이 되기도 했었고요. 왜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소리들만 해? 나도 나름 생각 많이 해보고 결정한 거야. 이미 선택해놓은 거 갖고서 뭐 큰일이 났네 어쩌네 진짜. 니네들 너무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될지언정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이라도 할 수 없는 거야? 나보고 지금 불행한 결혼했다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가버린 탓에 친구들이랑 아주 어색한 공기만 흐르게 되었고 한동안 제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친구들과는 따로 만나지 않았어요. 아마 곧 죽어도 제 입으로는 친구들 앞에서 실제로 내가 불행한 결혼을 한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들 만나고 헤어지고 난 뒤 저에게 있어서 신혼이다 싶을 때가 흘러가면서요. 제 스스로 체감하게 되었거든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되게 잘못된 엄청나게 이상한 결혼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일 먼저 그 부분에서 환상을 깨버렸던 것은 신우이였어요. 그렇게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고 잘해주면서 전처 욕을 하더니 친구들의 우려대로 시댁 자체가 이미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우리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니까 유진이랑 다 같이 모여서 여행 가자. 응? 이 말 그대로 신우이는 그간 멈춰 있었던 가족 행사를 엄청나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댁 식구들과 얼굴을 볼 수밖에 없도록 갖은 구실들을 만들어냈었어요. 저는 남편과 새로운 신혼생활을 시작한 동시에 전처가 두고 간 딸인 유진이와 얼굴을 트고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아이가 까다롭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묘하게 낯을 가리고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치마에다가 쉬를 하고 옷이 다 젖어버렸는데도 차마 저를 부르지 못하고 참고 있더라고요. 그때 헐레벌떡 뛰어가다가 침대가 온통 다 젖은 걸 보고 얼마나 기겁했는지 몰라요. 어머 유진아 괜찮아? 이모 아니 저기 아줌 아니 그게 나를 부르지 그랬어. 도와줬을 텐데 왜 안 불렀어? 근데 제가 이렇게 걱정해서 건넨 말에 참 가엾게도 그 5살짜리 애가 말이에요. 눈도 못 맞추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그 큰 눈으로 눈물을 뚝뚝 떨구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제가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으면 한마디도 못하고 꾹꾹 참고 울기만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애를 안고 화장실에 가서 씻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어색하고 불편한지 내내 저를 보지 않고 돌아있던 아이. 이 아이를 보니까 참 여러모로 안쓰럽고 짠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아직 애기니까 얼마든지 내가 예뻐하면서 잘 키워주면 저한테 마음을 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어린 애기라고 해서 정들고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유진이는 저와 살게 된 지 거의 3달간을 소변 실수를 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보다 지쳐서 화를 낼 정도였고요. 아니, 기저귀 뗀 게 언젠데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아까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하라고 했잖아. 당시 저도 너무 힘들었던 게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정말 매일같이 연락이 왔어요. 저기 유진이 어머니 되시죠? 저 유진이 담임이에요. 근데 유진이가 요즘 너무 실수를 많이 하네요. 보내주셨던 여벌옷을 다 쓰고 옆반 친구한테 빌려왔어요. 뭐 가끔 아이들이 환경이 바뀌고 불안하면 이렇게 실수를 하기도 해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옷을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때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소통이 잘 되었어요. 유진이가 그 외에는 딱히 밉보이는 게 없었는지
새엄마가 들어와서 저렇게 소변을 못 가리는 걸 불쌍히 여기셨더라고요.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저에게 학부모 교육교실도 추천해 주시고 따로 상담 날짜를 잡아서 아이에 대해 알아야 할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죠. 하여간 전 이렇게 아이와의 관계를 잡아가는 것도 힘들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시댁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구실을 만들어서 부르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날 정말 황당하게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불효령을 듣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어찌나 황당하던지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의 전처 생각을 하고 말았다니까요. 이런 대접을 받았기에 이혼을 하고 나갔던 것일까? 아니면 쫓겨났던 걸까? 이런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얘, 너는 네 형님이 한 말은 어디로 듣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새 며느리를 들이면서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는지 알아? 그런데 새로 결혼을 해서 들어와 놓고 이 집에 제대로 맞추기도 싫어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대체 어쩌라는 거야? 어머니는 그 전에 저한테 조근조근 다 맞춰주실 듯 말하던 어투는 잊어버리신 건지 갑자기 새로운 캐릭터로 변하셔서는 엄청 짜증스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제가 왜요?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들은 내용이 없어요.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된통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뿐이라서 저도 어이가 없던 차에 대뜸 시누이인 형님 얘기를 꺼내면서 마구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스무곡에 맞추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힌트를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맞춰야 하나요? 우리 큰 손주가 이번에 학교 졸업했잖아. 졸업식을 했으면 당연히 쫓아가서 챙기고 네 형님도 힘들었겠다 고생했다 하면서 짜장면이라도 샀어야지. 네 형님이 아주 서러워 죽겠다고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가족들 아무도 안 챙겨준다면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 대체 애가 왜 그렇게 센스가 없냐 너는? 응? 와, 진짜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고 어딜 더 막아야 될지 모를 지경이더라고요. 시댁 큰 조카는 중학생이었는데 어렴풋이 얘가 졸업한다는 사실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왜 제가 반드시 쫓아가서 축하를 하고 시누이를 챙겨야 했을 업무가 되어버리는 건가요? 그리고 시누이는 그걸 갖고 열이 받고 속상해하는 것도 아주 웃기는 차에 기분이 나쁘면 저한테 얘기할 것이지 지 엄마한테 일로 바치냐는 말이에요. 대뜸 너무나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고 보니 정말 말도 안 나오고 어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에게 호소했더니 돌아오는 반응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해서 화내시면 그냥 당신은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 더 길게 얘기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정말 놀랍게도 남편은 이런 부분에서 제 편이 되어주질 않더라고요. 저는 본인 하나만 믿고 결혼해서 아이며 시댁이며 다 챙겨보겠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외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야 하지? 설마 영선이 너마저 우리 어머니나 누나랑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지? 나는 정말 그런 생활이 지긋지긋했어. 왜 도대체 잘 지내주질 못하는 거야? 처음엔 저도 순진했던지 이런 말을 하며 속상해하는 남편에게 심지어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다 제 잘못인 줄 알았고 제가 잘 맞추면 끝나는 일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몇 번 맞춰주고 잘못한 것처럼 굴었더니 시누이는 이상하게 기세등등 날아다니면서 저를 더욱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옳게. 우리 집안은 원래 식구가 많고 늘 이렇게 자주 보면서 살아왔던 집안이야. 이제라도 올케가 잘 알아먹고 우리 집에 맞추려고 하니까 다행이네. 이제야 말귀가 통하는 것 같아. 그리고 있지, 올케 예전에 수학 과외 같은 거 했었다면서? 잘됐다. 우리 둘째 이번에 과외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애가 갈수록 점수가 나빠져서
우리 신랑이랑 둘이 엄청 골머리 앓고 있었거든. 신우이는 이렇게 저를 사사건건 자기 집안일에 껴넣어서는 하나하나 다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자기 둘째 딸 과외를 부탁해놓고는 정말 너무 멋대로인 거 있죠. 하루는 제가 참다 못해 말을 했는데 받아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형님, 민정이가 너무 늦게 와요. 그리고 자기는 계속 수학 공부하기 싫다면서 그만하고 싶다는 말을 수업 내내 하고 있어요. 아예 책도 펴지 않는 애를 데리고 공부를 이어가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 유진이는 아무것도 못하고 소외돼야 해요. 형님이 유진이를 데려가서 봐주시던지 아니면 민정이랑 얘기를 잘 해보세요. 저도 더 이상은 하기 힘드네요. 저의 이런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100원 한 푼 주지도 않고 무료로 자기 딸 과외를 시키면서 신우이는 따박따박 따져대는 거예요. 아니야. 민정이 나한테 과외 하겠다고 했어. 그리고 옳게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고지 들으면 어떡해. 애를 달래서 잘 공부시켜볼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유진이 어떻게 하라고. 나도 할 일 바빠. 그거 다 생각하면서 내가 맡아가면서 시킬 거였으면 왜 올케한테 부탁했겠어. 까짓거 수학학원 보내겠지. 유진이 그냥 옆에 잘 데리고 있으면서 그림이라도 그리게 하던지 옆에 그냥 앉혀놔. 뭘 나한테 시기나 보내. 그리고 올케가 자신 있다고 해서 나도 학원 안 보내고 맡긴 건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신우이는 자기 말이 다 맞다는 투로 저를 마구 세뇌시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끝까지 얘기를 들어주다 보니까 저만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내가 쭉 지켜보니까 말이야. 올케도 꽤 만만치 않은 성격이야. 그런 말 주변에서 들은 적 없어? 아마 주변 사람들은 눈치 보이니까 그런 말 하기 힘들었겠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지내고 이렇게 결혼해서 시댁 있는 며느리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가 없어. 윗사람들 분위기도 좀 살피고 본인 하나 희생해서 될 일이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뭐냐고. 올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윗사람한테 할 말을 다 하고 살아? 결국 이렇게 저는 본전도 못 찾은 채 마무리를 하게 되어버렸고 그냥 상황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신우이는 이때부터 저를 완전히 숨도 못 쉬게 하려는 듯 사사건건 자기 스케줄을 들이밀어가면서 애들을 맡겼고요. 급기야 저는 몇 년을 당하다가 결혼 5년 차에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남편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했고 남편은 몹시 놀란 눈치였으며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러나 저는 전혀 두려울 게 없더군요. 아무리 계산기 두드려봐도 제가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나 당신 누나 때문에라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혼했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누나랑 같이 못 맞춰주고 살아가는 게 불만이라면 불만을 갖고 평생 살아. 왜냐면 나는 그걸 맞춰줘가면서 살 생각이 없거든. 싫으면 이혼하자. 오죽 쌓인 게 많았으면 웬만하면 헤어지잔 말도 용기 있게 못하는 제 성격이 이혼하자는 말을 쑥 꺼냈던 걸까요? 남편은 이때 기가 막히단 투로 세게 받아치긴 했지만 며칠 지나 결국 그 말은 시댁에 들어갔는지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심지어 가증스러운 신우이는 이 이야기를 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지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하지만 저는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소란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왔어. 케이크랑 먹을 것 좀 사왔어. 이거 먹어. 유진아. 그래. 고모 왔어. 잘 있었어? 아이고, 우리 조카. 고모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밖에서 꿍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은연중에 절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인사라도 할 줄 알았을 거고 그랬으면 아마 앉혀놓고 지가 뭐라도 된 듯 어른이 하는 소리랍시고 우리 둘을 어찌어찌 달래서 살게 해볼 얘기 따위를 늘어놨었겠죠. 올케는? 어디 갔어? 안방에 있다고?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따의 말이 들려오는데도 저는 그냥 침대에 몸을 파묻고 자버렸어요. 그렇게 시누이는 기껏 왔다가 지 집으로 돌아가 버렸고 지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간 거죠. 저와 남편의 사이에 2달이라는 냉전이 흘렀고 참다 못한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고 절 부르더군요.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혼하자고? 나는 당신이 이대로 아무런 중재도 안 하겠다면 당신과 살 이유가 없거든. 말 나온 김에 오늘 결정하자. 이혼할래 말래. 생각보다 제가 세게 나간 편인 건지 남편은 진정 좀 하자면서 저를 달래더니 결국 본인은 이혼할 생각이 없다. 자기가 맞추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기울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남편은 이후로 뭘 하던 간에 제 눈치를 보더군요. 시댁에서도 어렴풋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에게 스물스물 다시 연락을 하면서 간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과 똑같이 대하다가는 2번 장가간 아들이 또 호래비로 되돌아올 게 뻔했으니 조심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이때 시누이는 여전히 가식적이고 가증스럽게도 말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사람을 얼싸안고 휘감아가면서 착한 척을 하더군요. 선물 같은 것들을 잔뜩 보내면서 말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여동생 같은 올케, 2사람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해. 영원히 행복한 새 가족 만들어가길 바래. 이번에 내가 사온 만난 케이크랑 선물이야. 행복한 한 해 되길. 이렇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놓고 집 앞에다가 케이크에 꽃에 웬 선물꾸러미를 두고 갔더군요. 저는 그간 당한 것에 너무너무 질려 있어서 그런지 좀처럼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일단은 참고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사람은 안 변하나 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다 안정되었다고 생각했던지 시누이는 또 그 원래의 심술궂은 얼굴로 셀룩거리면서 비아냥대는 거예요. 잘해주는 척, 칭찬해주는 척 하면서 실수한 양 저한테 빈정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가 우리 올케는 정말 이런 걸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민이도 재혼 잘했다는 소리 듣지. 근데 좀 몸매가 좀 아쉽긴 하지만 아유 뭐 어때? 그래도 다른 거 다 잘하니까. 새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 이렇게 애 걷어들이고 잘 키우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 애 낳아서 키우는 나보다 잘하는데 말이야. 우리 올케는 정말 마더 테레사처럼 훌륭한 사람이야. 저는 시누이가 매번 이따위로 치고 빠져가며 살안 간봐가면서 골려대는 모양새에 아주 학을 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동안 몸을 움츠리고 안 하는 것 같더니 개똥 같은 버릇 누구 못 준다고 그대로 달고 다니다가 티가 나는 거예요. 말로는 무슨 여동생 같은 올케네 뭐네 하면서 이빨린 말을 해대더니 중요한 때에 본색이 저렇게 쓱쓱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니도 조금씩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지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봐주니까 정말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상황을 더 미루지 않고 이제 이쯤에서 정말 갈라서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혼이다 보니 이혼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몇 년을 참았는데 참 아이러니하고 웃기게도 남편의 전처 역시 저와 비슷한 기간을 참다가 이혼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시댁에서 얼마나 참을 수 있겠어요. 남편은 허수아비 마냥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기가 막힌 내용을 듣게 되고 말았어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이혼을 고했는데 이상한 답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이거나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타이밍에 말하게 돼서 나도 난감한데 사실 알게 된 건 지난달이야. 당신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삭히고 있었어. 뭐야,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렇게 무심하게 물어서 듣게 된 답은
대체 제 인생이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슬쩍 노래지는 답변이었어요. 나 폐암이야. 스스로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늦게 말한 거고. 듣고 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남편 탓이라기보단 그냥 세상에게 묻고 싶었어요. 난생 처음 해본 결혼 생활, 많은 걸 맞춰가면서 해보겠다고 힘썼더니 되는 일은 없고, 그래서 그만 끝내려고 했더니 덜컥 제 발목을 잡는 건 남편의 암 말기 소식이었던 거죠. 저도 참 진짜 말 맞다나 신우이가 빗가대던 그 말 그 자체도 아니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스르륵 주저앉아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겠더라고요. 폐암이건 뭐건 알게 뭐야 이제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시댁도 그 사실을 뒤늦게 듣고 나서는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암은 진행이 되어버렸고 시댁과 저는 만나면 그냥 남편의 상태에 대해서만 건조하게 읊어댈 뿐 그 이상의 대화나 감정 싸움 같은 걸 할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겨울 정말 허무하게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건만 그렇게 돌연히 남편은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자기 딸을 홀로 두고 말이에요. 남편의 장례를 제대로 정리하기도 전에 정말 물밀듯이 저를 향해서 날아드는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협박에 가까운 당부 등 머리 아픈 상황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정신이 나간 사람들처럼 저를 붙잡고 이런 말을 해대는 거예요. 올게. 유진이 키워줄 거지? 우리 지금 못 키워. 아니, 나는 안 돼. 나 지금 우리 애들 입시며 정신이 없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야? 뭐 우리 엄마한테 보낼 거야? 엄마 지금 애 못 키운다고. 올케가 키워야지. 그치? 그러자 어머니도 옆에서 넋이 나가서는 아주 세댄 소리로 막 질러대더군요. 그래. 그만큼, 아니, 벌써 몇 년이나 됐냐. 한 5, 6년 됐잖아. 그럼 유진이 낳아놓은 친애미보다 더 오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엄마지. 네가 책임을 져야지. 아비가 먼저 갔다고 딸 놔두고 도망가는 애비가 어디 있니? 네가 키워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어떻게든 자기들 손녀이자 조카를 들이밀어가면서 키우라고 하는데 정말 싹 다 어이가 없었어요. 제정신들인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요구들을 당당히 하나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아닐까 싶어요. 시누이랑 어머니가 저렇게 말하는 건 기분이 나쁘고 우라가 치밀어서 홧김에라도 더더욱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제 실상 마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미 제 나이는 30대를 훌쩍 넘어서 버렸지만 재혼한 남편이 저렇게 일찍 가버렸다면 얼마든지 새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것도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거지. 당시에 그럴 만한 자신감이나 비슷한 것도 없긴 했었어요. 아무튼 적어도 남이 낳아놓은 남의 집 딸을 제가 굳이 데려다가 끼고 키우며 살아갈 이유는 없었다는 거죠. 헌데 말이에요. 이 아이 유진이가 제 눈에는 그냥 너무 어쩔 줄 모르는 한 생명으로 보이더군요. 이 아이는 5살 때 제가 자기의 엄마가 되었을 때에도 제 오춤을 꼭 잡고 놓지 않던 애였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그 꼬맹이가 한참은 걸렸고 나름 애기가 조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 엄마랑 생이별 당한 게 상처였는지 몰라도 저를 원하는 듯 하면서도 그 누구보다 낯을 가렸던 애예요. 그런데 좀 키워놓을 만큼 시간을 보내다 보니 너무 애매하게 저나 얘나 서로에게 정이 들어버린 겁니다. 초등학교 올라갈 때 같이 있고 학용품을 챙겨주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는 사이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저한테 엄마 소리를 했다 안 했다 했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 타이밍을 말없이 기다려주고 있었고요. 그러던 차에 제 아빠가 저렇게 되어 장례를 치르게 된 데다가 자기를 두고 어른들끼리 저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그 어린 꼬맹이가 통곡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저를 붙잡고 말이에요. 아니, 엄마, 나 두고 갈 거예요? 나 고모나 할머니한테 보낼 거예요? 엄마, 나는 엄마가 또 없는 거예요? 또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제 옆에서 쑥쑥 커가는 게 보였던 그 꼬맹이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서는 키가 제 어깨만 해져서 제 오춤을 잡고 통곡에 오열을 해대는데 도저히 이 애를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그 무렵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터라 상담도 해주고 둘이 얘기도 해보려던 차에 집에 너무 큰일이 생겨버리니 정신이 없었어요. 충분히 불안했을 애인데 거기다가 아빠도 돌아가셨고 자기 거처까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니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큰 짐을 져야 하나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공감하며 안쓰러워하게 된 이유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외삼촌 댁에 맡겨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제 자신을 비관하며 그리고 저를 그렇게 만든 어른들을 미워하며 자라왔는데 말이에요. 유진이를 보니 마치 어린 날 제 자신을 제 손으로 외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가정이 번듯하게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환경 안에 딱히 무리 없이 살아오신 분들은 저의 이런 감정을 공감 못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처럼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결핍을 가진 사람을 잘 알아보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보면 정말 바보 천치 중에 천치라고 할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콧물이 풍선이 되도록 울어대며 온 얼굴이 다 헐어버린 유진이를 안고 몇 번이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수백 번을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 날 제 자신에게 말을 하듯 어린 영선이를 쓰다듬듯 유진이를 안고 저도 울며 말했어요. 유진아, 엄마 어디 안 가. 엄마랑 살자. 엄마는 계속 엄마야. 네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유진아. 유진이는 친엄마가 자기를 두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자기 아빠로부터 고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아이였어요. 그걸 알던 무렵에 새 엄마인 제가 들어왔고 수년간 서로 노력해서 겨우 곁을 내주려던 차에 또다시 갈림김에 섰던 것이죠. 더 긴 말 않고 그 뒤로 우리는 새로 집을 얻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비좁고 열악한 환경의 빌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유진이의 고모이자 할머니란 작자들은 보증금 얼마 대주고 입을 싹 씻어버리더군요. 자기 아들이 살던 집을 냉큼 팔아버리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저 같은 아이가 또 어디선가 시멘트 바닥에 핀 잡초처럼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누구로부터 얻은 은혜도 없는 주제에 감히 제 주제에 남의 집 딸을 그대로 안고 키워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엄마 사랑을 입고 자란 애들도 고개를 저어가며 포기하는 일을 엄마도 없이 자란 주제에 겁도 없이 그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찍 부모를 여인지라 이런 성질이 어디서 왔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요. 아무튼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을 보는 성격을 누군가에게 물려받긴 했나 봐요. 유진이와 살면서 생각보다 엄청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쉽게 가는 인생도 아니었거든요. 집주인 아줌마랑도 엎치락 뒤치락 싸웠고 새로 얻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자세하게 신상을 오픈했더니
근무하는 몇 년간 뒷담화를 들어가며 아줌마들 사이에서 기싸움을 했습니다. 하여간 듣지 않아도 될 별 쓸데없는 욕을 다 먹었었죠. 게다가 더 웃긴 건 시댁에서는 제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난 뒤에 몇 번 연락을 하더니 그 뒤로는 정말 아예 자기들이 죽은 사람인 양 인연을 싹 끊어내지 뭐예요. 어떻게 자기 손녀이자 조카를 남한테 맡겨놓고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애시당초 전처가 낳아놓은 딸이라곤 하지만 엄연히 자기 아들 핏줄 아니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또 유진이에게 상처가 될까 싶어서 여러 번 설명을 해야 했지만 이 조숙하고 상처 많은 아이는 대충 진실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중학생쯤 되니 자기 할 굿을 다 하고 웬만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다 알아서 하더군요. 저기, 엄마, 그런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나 고모도 살기 바쁘겠지. 나는 괜찮아. 어차피 같이 만나면 엄마가 불편하잖아. 엄마, 우리 할머니랑 고모 때문에 힘들었었잖아. 나 때문에 괜히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애가 외려 저를 배려할 정도니 애가 어쩜 이렇게 어른스러운지 제가 다 부끄러웠어요. 근데 한편으론 저도 유진이처럼 저렇게 성숙하고 예쁘진 않았지만 나름 눈칫밥을 엄청 많이 먹고 자랐던 터라 어른들 마음에 드는 말들만 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전 유진이의 모든 부분이 다 마음에 들고 참 좋은 아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부분만은 제발 애다웠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이미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부터 자기가 알아서 밥을 해먹을 줄 알았고요. 제가 직장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이제 막 애티가 벗어난 그 손으로 스스로 쌀을 씻고 밥을 안 치고 계란말이에 오뎅국을 끓여놓았던 애예요. 어머나 유진아, 이게 뭐야? 밥 차린 거야? 엄마가 아침에 해두고 간 건 다 먹었어? 응, 내가 계란국 다 먹었어. 저번에 엄마가 오뎅국 끓이는 거 봐서 나도 흉내내봤어. 약간 라면 스프만 나는 것 같아. 그래도 먹어봐 엄마. 열심히 만들었어 내가. 이런 유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이 울컥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기분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확실히 저 혼자만으로도 벅찬 인생살이를 하나 더 데리고 입에 풀칠하며 살아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여도 적었고 한때 밤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몹쓸 꼴을 당해서 울며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온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저보다 더 세상살이에 서툰 이 아이가 어깨에 한껏 힘을 주고서는 저를 위로하겠답시고 안 자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핏줄 하나도 이어지지 않은 우연하게 이어진 그런 인연인데 말이에요. 제가 올 때에 맞춰 따끈한 밥을 해두고 그 지저분 식탁을 조그맣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닦아두곤 엎어져서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순간들이 저와 유진이 안에 모이면서 법적으로나 뭐로나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일지 모르겠지만 내면으론 진정한 부모 자식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서로 끈끈하게 확인하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니 아마 유진이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었을 무렵일 거예요. 제가 직장에서 철야를 하고 코피를 흘려가며 일하고 있던 무렵 유진이는 혼자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음식을 데우던 중 그만 한쪽 팔이 미끄러져 크게 손이 데이고 말았는데요. 유진이는 저에게 울며 전화를 해왔고 택시를 타고 냅다 들어와서 유진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던 그날. 제발 손이 잘못되지 않기를 제가 아는 모든 신에게 다 기도했던 그날 밤이 떠올라요. 유진아, 괜찮아? 괜찮아? 어떡해. 어떡해. 엄마, 잠깐만 참아볼게. 그만 울어. 제가 너무 우는 바람에 다친 쪽이 저라고 간호사가 착각할 정도로 난리였던 그날. 정말 가슴 깊이 이 아이를 제가 생각하고 있단 걸 스스로 실감했어요.
우리 둘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게 그냥저냥 된 일이 아니구나.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고 필연적인 상황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눈발 마냥 흩날리더라고요. 제가 재혼을 하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았던 것은 한편으론 아이까지 떠맡게 되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요. 그건 마치 내 업보와도 같았던 불행한 유년기에 대해 뭔가를 다시 더딥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왜냐면 유진이와 지내면서 나는 홀로 있었던 그 유년기 시절을 이 아이가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 시절 내 옆에 내가 있어준다는 느낌으로 유진이의 아침밥을 차리고 저녁밥을 준비하고 교복을 다리고 학용품을 사주고 문제가 있으면 들어주고 용돈이 필요하다면 용돈을 주고 상담하고 싶다면 해주고 영화를 보자면 같이 보러 갔었어요. 내가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제 품을 주는 사이에 어릴 적 상처들이 거짓말처럼 옅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이 글을 쓰는 동안 다시 눈을 흐리게 뜨면서 어렴풋이 기억해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전에는 늘 저를 어둡게 가로막고 있던 거미줄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는 작년이 되어버린 해의 일인데요. 어느덧 시간이 벌써 그렇게 지나 20년 남짓이 되었더군요. 유진이의 나이는 20살을 훌쩍 넘겨 중반이 되었고 저도 나름의 나이를 먹게 되었어요. 한편으론 우리 둘 사이에 나름 무거운 숙제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마치 이 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어쩌면 더 빠르게 연락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약간은 약화가 되고 있는 사이 그 사람도 용기를 내었던 것 같아요. 그 존재는 바로 유진이의 생모이자 제 남편의 전처였던 그 사람, 이현주 씨였어요. 어떻게 연락이 되었냐면 사실 유진이도 궁금하다고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적도 있었지만 실제로 뭔가 노력을 했던 적은 없었어요. 순전히 친모 쪽에서 유진이를 찾아서 연락을 해온 거죠. 둘이 다시금 만나게 된 자세한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듣긴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참 머쓱하고 민망스럽게도 유진이는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 같이 가자. 저기 그분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대.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보면 되는 거니까 엄마도 같이 가자. 응? 이렇게 설득하는 통에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카페에서 우리 셋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전날 저는 어찌나 마음이 진정이 안 되던지 누군가를 만나기 전 떨려서 그렇게 잠을 못 자고 꼬박 밤을 새워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만나볼 용기가 나지 않으면서도 어쩌면 그 누구보다 궁금했던 존재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귀 아프게 들어왔던 남편의 전처이자 이제는 이 아이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저에게 귀한 유진이를 낳아준 생모니까요. 실제로 마주하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유진이와 얼굴 상단부가 똑 닮았더군요. 쌍꺼풀진 큰 눈에 오똑한 콧대까지 똑같았고 그 아래 얄쌍한 코나 두터운 입술은 남편을 닮았나 싶을 정도로 단번에 이목구비의 유전이 구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그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 역시 나처럼 녹록치 않았겠다 싶더군요. 보나마나 제 또래일 테고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고 자식도 못 봤잖아요. 어렵사리 입을 떼는 모습을 멍청이 보고 있다가 거기서 흘러나온 말에 대뜸 놀라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네? 이게 뭔데요? 이걸 왜 절 주시는 거예요? 제 말에 그쪽도 놀랬는지 잠깐 흠칫하다가
제가 거절할까 싶었는지 아예 저랑 눈을 맞추지 않고 말을 하더라고요. 참, 글쎄요. 근데 이게 도리이지 않을까요? 20여 년을 제 아이를, 유진이를 키워주셨으니까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며 서로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우리를 사이에 두고 놓여져 있던 연두색 봉투 때문이었어요. 설마 여기 돈이나 그런 거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됐어요. 이거 무슨 드라마 같은 상황도 아니고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고 무거워졌길래 뭐 어떻게 농담이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 툭 던진 말이 뭔가 더 무리한 느낌이더라고요. 아휴, 됐어요. 저는 10억 아니면 안 받을래요. 그보다 아래면 그냥 가져가세요. 웃자고 한 말인데 어째 뭔가 더 곤란해하는 표정으로 울상을 지으시길래 농담이 안 통하는 진지한 분이구나 싶어서 또 재빨리 수습을 했지 뭐예요. 아무튼 그렇게 실랑이를 있는 대로 버렸지만 끝끝내 제 손에 쥐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희한한 말을 남기곤 먼저 일하나 버렸어요. 힘든 때, 많이 힘드신 때 읽어보세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나가버린 유진이 친모는 그 뒤로도 저와 마주할 일은 없었습니다. 저도 몇 번 묻지도 못하고 넘기다가 어느 날 지나가듯 유진이에게 물었는데요. 놀라운 말을 듣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그만 뛰어가 서랍 속 그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어요. 엄마 자주 만나냐고요? 아니요. 많이 아프시대요. 참 희한해요. 친엄마 많이 아프대요. 말기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불현듯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유진이 제 아빠도, 그러니까 저의 전남편이었던 사람도 암이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아프다니, 말기라니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일단 그 봉투부터 열어봤어요. 저를 특정해서 남긴 물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는 웬 명함과 함께 편지가 들어있더군요. 거기 적혀있는 내용은 다시 되새기기도 목이 아파올 정도로 먹먹한 내용이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에게 고맙다고, 고생 많았겠다고 말이에요. 거기에는 제가 결혼 생활을 궁금해했던 내용도 어느 정도 적혀 있더군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 사람의 결혼 생활이자 시집살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저의 결혼 생활은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는 제가 자기를 놔두고 버리고 간 줄 알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환경이었어요. 저는 유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저희 집은 상당히 가난하고 형편이 나빴죠. 아기를 데려다가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 남편과 시누이, 시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도록 저에게 명령했어요. 유진이를 놓고 문을 닫고 나오던 그날 생살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일었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얼마나 숨이 턱턱 막히던지 몇 번을 고개를 끄덕이며 납득을 하게 되는 상황이더군요. 저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지만 애 낳는 게 그렇게 죽을 고통이라는데 그렇게 낳아놓은 자기 자식을 놓고 나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 상상도 안 되었어요. 역시나 거의 미칠 뻔했다더군요. 길 가는 아이만 봐도 죽고 싶을 만큼 슬픔이 밀려오더군요. 내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볼 수도 없던 입장이었던지라 스트레스가 너무 깊고 심해서인지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요. 제 명줄을 유지하고자 일하며 살아왔지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이런 병을 얻게 되었네요. 사실 조금 후회도 됩니다. 나를 이렇게 죽도록 괴롭게 한 이들에게 니들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따질 수도 없는데 말이에요. 뭘 그렇게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싹 잊고 유진이를 언젠가 만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남네요.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조차도 자신을 자책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그 말미에는 저에게 본인의 일말의 재산을 드리겠다는 글귀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유진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뿐이에요. 그동안 우리 유진이를 키워주신 분이니 앞날을 부탁드리고 싶네요. 사실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고요. 의지할 사람도 뭣도 없고 제 인생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러면서 관련된 변호사 명함이며 필요한 내용의 서류까지 편지 봉투 안에 같이 접어서 끼워 놓은 거예요. 이 상황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유진이와도 의논을 했지만 유진이는 그저 그 뜻을 받아들이길 바라더군요.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래도 돼. 그렇게 해주라. 응? 결국 그렇게 어영부영 친모의 뜻을 받아들여 재산의 일부를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제가 농담처럼 던졌던 10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유진이가 그간 여유 없이 살아왔던 인생에 있어서 여지껏 익숙하지 않은 아주 낯선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면 냉큼 제가 다 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신뢰하고 의지해준 마음을 떠올려 보자니 자기 딸을 맡아서 키워줬으니 딸의 나중도 책임져 주었으면 하고 바랬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이 돈을 받아서 나누고 사용할 출처를 정하고 하느라 몇 달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하여 우리 둘이 살던 그 좁고 눅진 빌라를 나와 아주 작은 아파트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없는 집 딸로 시집을 가서 겪었던 아픔은 저나 유진이 친엄마도 똑같이 겪었기에 그쪽이나 저에게 소중한 딸인 유진이는 이런 대물림이 되지 않길 바라게 되었어요. 엄마,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나 결혼 안 할 거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엄마한테 준 거잖아. 아니, 그럼 그것도 싫으면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럼 된 거잖아. 뭘 따로 예금을 들어. 전 고집스럽게 유진이의 이름으로 예금을 들었습니다. 정 결혼하기 싫다면 그냥 네 꿈을 이루는 데라도 쓰라고 들어주었는데요. 유진이는 그걸 또 며칠을 졸라서 깨게 만들더군요. 그럼 그 반만 가져갈게. 그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엄마 노후 자금으로 쓰자. 요즘 실버타운 보니까 가격 살벌하던데? 나 나이 들면 엄마 못 모셔. 안 모실 거야. 실버타운 보낼 거라고. 근데 그 돈으론 택도 없다니까. 여유 부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받아둬. 이런 우스갯소리를 해대는 통에 그 돈은 둘이 살 집을 그전보다 조금 평수를 늘리는 데 쓰고 나머지는 둘이 반씩 나눠서 각자의 이름으로 예금을 들어두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상황이 오고 정리가 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렸네요.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유진이 친모도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주었다면 딸과의 시간을 좀 더 보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유진이 입장에선 자기 아빠도 암을 알게 된 일에 너무 빠르게 떠나버렸고 친모 역시 존재를 알고 난 뒤 제대로 체감을 할 새도 없이 자기 곁을 떠난지라 부모의 무게를 온전히 못 누리는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제가 있어서 괜찮다는 유진이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면서 얘가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날까지 잘 지내면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여기까지 저의 두서없는 내용들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히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